시아버지의 회갑잔치가 열리던 바로 그날, 시어머니는 하객들이 빼곡히 지켜보는 사랑채 마루 한복판에서 며느리 나니의 머리 위로 김이 펄펄 나는 미역국을 통째로 쏟아부었습니다. 장터 떡장수 딸 주제에 감히 말대꾸를 한다며 짓밟히는 동안 시댁 일가는 입을 틀어막고 웃었고, 남편은 국물이 채 식기도 전에 사마서를 내밀어 떡방앗간 턱까지 내놓으라며 며느리를 내쫓듯 몰아붙였지요. 같은 날 같은 잔치집 마루에 서 있었지만 한 사람은 미역국을 뒤집어 쓴 채 쓰레기처럼 버려지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그 비참함을 구경거리처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관복 차림의 나졸들이 들이닥치고 쌓인교가 마당 한복판에 멈춰 서더니 발도 어디서든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다는 대방 김씨 종갓집 큰마님이 내려와 그 며느리 앞에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천한 떡장수 딸이라 조롱받던 여인이 어찌하여 조선 팔도를 움직이는 거상의 종가마저 머리를 숙이게 했는지, 그날 잔치집을 뒤엎은 진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옛날 옛적 전라도 어느 고을 장터 맨 끝자락에 자리한 작은 떡방앗간 하나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조씨 성을 가진 호러미 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장티푸스로 잃고 어린 딸 나니 하나를 데리고 새벽마다 맷돌을 돌려 떡을 빚어 팔았습니다. 조씨 안악의 떡은 고을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쌀이 귀한 시절에도 떡 하나에 정성을 아끼지 않았고, 형편이 어려운 이가 찾아오면 외상이고 뭐고 따지지 않고 그냥 건넸습니다. 장날이면 지게를 진 늙은 나무꾼에게, 젖먹이를 업은 젊은 과부에게, 맨발로 장터를 헤매는 거린 아이에게까지 맷돌 옆에 쌓아둔 떡을 한 덩이씩 쥐어주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다 미천이 바닥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조씨 안악은 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배고픈 사람 앞에서 떡 광주리 뚜껑 닫을 수는 없지요. 그것이 조씨 안악의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뜻이 아니라 눈앞에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을 주는 것, 그 단순한 마음 하나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딸 나니는 그런 어머니 곁에서 자랐습니다. 새벽이면 어머니 옆에 앉아 맷돌 위에 곡식을 부었고, 낮이면 시루를 닦고, 저녁이면 어머니가 접어두는 낡은 삼배 수건을 함께 개었습니다. 그 수건은 어머니가 매일 아침 떡을 싸서 장터로 나갈 때 덮어 쓰던 것이었습니다. 올이 풀리고 군데군데 꿰맨 자국이 있었지만 조씨 안악은 언제나 그 수건을 깨끗이 빨아서 접어두었습니다. 그런데 나니에게는 어머니도 고을 사람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니가 11살 되던 해, 고을 뒷산 깊숙한 곳에 은거하고 있던 늙은 약초꾼 할미 한 분이 나니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코끝에는 약초를 가려내는 기운이 있어 내게 맡겨주시오. 조씨 안악은 처음에 망설였지만 할미의 눈빛이 하도 간절하여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날부터 나니는 낮에는 어머니의 떡방앗간을 거들고, 해가 지면 뒷산 할미의 움막으로 올라가 약재 감별법과 처방술을 배웠습니다. 3년, 5년, 7년. 할미는 자신이 평생 갈고 닦은 약초 지식의 모든 것을 나니에게 전했습니다. 할미가 세상을 뜨던 날, 나니의 손에 낡은 약초 주머니 하나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주머니는 내 스승의 스승에게서 내려온 것이다. 네가 이것을 쥐는 날부터 내 코끝은 더 이상 너만의 것이 아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쓰거라. 주머니 안에는 말린 약초 12가지가 작은 칸마다 나뉘어 담겨 있었고, 주머니 겉면에는 할미의 스승 대대로 내려온 작은 매듭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나니는 그 주머니를 품에 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나니는 여자였고
상민의 딸이었습니다. 조선 땅에서 여자가 약방문을 여는 것은 허락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난이는 약초 주머니를 깊이 감추고 어머니의 떡방앗간을 거두는 평범한 안악으로 살았습니다. 다만 이따금 고을에 급한 병자가 생기면 남들 모르게 밤중에 찾아가 약을 지어주곤 했습니다. 그 솜씨를 아는 사람은 고을 전체를 통틀어 손에 꼽을 만큼 적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난이가 24이 되던 해 고을의 양반가인 정씨 가문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정씨 가문의 외아들 태주는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고을 안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젊은 약재사였습니다. 시어머니 류씨 마님은 본래 며느리를 양반가에서 들이려 했으나 아들 태준이 운영하는 약방의 재정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난이 어머니가 장터 떡방앗간과 함께 가지고 있는 터전이 약방을 확장하기에 딱 맞는 자리라는 소문이 류씨 마님의 귀에 들어간 것이 혼담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난이의 어머니는 딸의 혼사를 기뻐했습니다. 비록 상민의 딸이지만 양반가에 시집을 가면 고생이 줄지 않겠느냐고 태준 서방이 약방을 하니 난이가 아픈 사람 곁에서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했습니다.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난이가 정씨 가문의 기와집에 들어서던 날 시어머니 류씨 마님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난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장터 떡장수 딸을 드리는 것이니 집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입조심, 몸조심해라. 첫마디부터 난이의 출신을 못 박은 것이었습니다. 난이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난이의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류시마님은 난이를 며느리가 아니라 종년처럼 부렸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궁이에 불을 떼고 밥을 짓고 빨래를 삶고 약방의 약재를 다듬는 것까지 난이의 하루는 해가 뜨기 전에 시작되어 해가 진 뒤에야 끝이 났습니다. 밥상을 차려도 류시마님은 늘 흠을 잡았습니다. 국이 짜다, 찌개가 텁텁하다, 밥알이 질었다. 난이가 어떤 상을 차려도 한마디 칭찬 없이 꾸중만 돌아왔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모이는 날이면 난이의 출신은 어김없이 화제에 올랐습니다. 류시마님이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장터 떡장수 딸이라 손에서 쉰내가 가시질 않아. 친척들이 킥킥 웃었고 난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태주는 어떠했을까요? 처음에는 그래도 아내에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쯤 건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태준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난이를 감싸면 어머니의 성질이 자신에게로 쏟아진다는 것을 알게 된 뒤부터 태준은 아내 편을 드는 것을 완전히 그만두었습니다. 아내를 향한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고 나중에는 난이를 아내라기보다 약방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쯤으로 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난이는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맷돌을 돌리며 말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한테 따뜻한 거 건네는 게 제일 어렵고 제일 값진 거다. 난이는 그 말을 가슴에 품고 시어머니의 구박 속에서도 약방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따뜻한 물 한 사발이라도 건네고 아이를 데리고 온 어미에게 겉보선을 빌려주고 밤늦게까지 약재를 손질해 두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었지만 난이는 그것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자신의 방식이라 믿었습니다. 그렇게 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난이의 시집살이 6년째 되던 해 시아버지 정령감의 회갑잔치가 열렸습니다. 정씨 가문의 기와집은 아침부터 잔치상 준비로 붐볐고 고을 양반가의 하객들이 줄지어 몰려왔습니다. 난이는 새벽부터 부엌에 매달려 상을 차리고 손님 맞이를 하고 술상을 돌리며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가던 그때였습니다.
나니가 류씨 마님에게 미역국 그릇을 올리는 순간 마님의 눈이 매섭게 가늘어졌습니다. 이것이 미역국이냐 빨래물이냐. 마님이 목소리를 높이자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나니는 고개를 숙이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다시 끓여 올리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류씨 마님의 분노에 불을 붙였습니다. 마님의 입꼬리가 실룩거리더니 얼굴 전체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마님은 나니가 차려온 미역국 뚝배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직 김이 피어오르는 뜨거운 국물이 출렁이는 뚝배기를 맨손으로 들어올린 것이었습니다. 이 더러운 년, 장터 떡장수 딸 아니랄까봐 입맛이 천해. 마님의 날카로운 고함이 잔칫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지만 류씨 마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시선을 즐기기라도 하듯 뚝배기를 나니의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시어미 앞에서 입을 놀려. 그 순간 뜨거운 미역국이 나니의 정수리 위로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걸쭉한 국물이 머리카락을 타고 이마를 적시고 눈 위를 지나 볼을 타고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미역줄기가 어깨에 걸려 축 늘어졌고 기름기 도는 국물이 목덜미를 타고 등 줄기까지 스며드는 동안 저고리가 순식간에 갈색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두피를 화끈거리게 데웠지만 나니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나니가 그 순간 유일하게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국물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품 안에 넣어두었던 어머니의 삼배 수건을 급히 꺼내어 등 뒤로 감싼 것이었습니다. 자기 몸은 국물로 젖어도 괜찮으니 어머니의 마지막 유품만큼은 더럽혀지지 않게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도 류시마님은 비열한 승리감에 도취하여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 당당하기까지 한 표정이었습니다. 주변에 서 있던 시댁 식구들은 어떠했을까요? 한 명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역국에 젖어 서 있는 나니를 보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시댁 친척 하나가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배운 게 없으니 입맛도 그 모양이지. 그 말에 다른 시댁 식구 몇몇이 킥킥 웃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회갑잔치 자리에서 며느리가 뜨거운 국물을 뒤집어 쓰고 서 있는데 그 광경을 보며 웃음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잔칫집은 더 이상 경사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를 공개적으로 짓밟는 현장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마루 위에는 미역국이 웅덩이를 이루었고 그 위로 나니의 저고리에서 떨어지는 국물 방울이 뚝뚝 소리를 냈습니다. 나니의 존엄이 그 국물 방울과 함께 마루에 내팽개쳐지고 있었습니다. 나니는 끝까지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 이를 악물고 서 있었습니다. 국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는 것이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지만 고개를 숙인 나니의 두 손은 등 뒤의 삼배 수건만을 꼭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이 치욕을 소리 없이 견디는 진짜 이유를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나니는 6년 전 모두가 포기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의 앞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세상에서 사라지는 쪽을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이 잔칫집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류씨 마님은 빈 뚝배기를 상위에 툭 내려놓으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 정도면 알아들었지. 다시는 말대꾸하지 마. 나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미동도 없었습니다. 미역국에 젖은 저고리에서 떨어지는 방울 소리만이 잔칫집의 침묵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마루에 고인 국물 웅덩이 위로 어머니의 얼굴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새벽마다 맷돌을 돌리던 어머니의 굳은 살 박힌 손, 장터의 거린에게 떡을 건네며
웃던 어머니의 표정. 그 기억이 나니의 가슴속에서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사람들한테 따뜻한 거 건네줘라. 나니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 약속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키겠다고 국물에 젖은 주먹이 더 단단하게 쥐어졌습니다. 미역국이 채 마르지도 않은 저고리 위로 이번에는 하얀 종이 한 장이 날아들었습니다. 던진 사람은 남편 태준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회갑잔치 날 뜨거운 국물을 뒤집어 쓰고 서 있는 아내를 보고도 태준의 첫마디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가 꺼내든 것은 삼아서 곧 이혼장이었습니다. 나니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이 왔으니 이 상황을 멈춰줄 거라고, 적어도 한마디라도 감싸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눈빛을 보는 순간 나니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눈에는 아내에 대한 연민이나 동정 같은 것은 단 한 줌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짜증과 계산적인 냉담함만이 가득했습니다. 태준은 미역국에 젖어 서 있는 아내의 꼴을 위에서 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본 사람처럼. 그리고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마루 위에 거칠게 던지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해. 떡방아 깐터. 그냥 넘겨. 그게 우리 약방에 쓰는 게 맞아. 나니는 그 말을 듣고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귀로는 분명히 들었는데 머리가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의 회갑날 뜨거운 국물을 뒤집어 쓴 아내 앞에서 남편이 꺼낸 첫마디가 땅을 넘기라는 말이었습니다. 괜찮으냐는 말 한마디 없이, 화상은 없느냐는 말 한마디 없이 오직 약방 확장을 위한 요구만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나니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미역국에 젖은 소매로 눈가를 한번 닦고 이를 악문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태준의 신경을 건드렸는지 태준은 목소리를 한층 더 낮추며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안 하면 우리 여기까지야. 삼아서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잔치날 남편이 꺼내든 패가 이혼장이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건넨 것은 위로가 아니라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나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사람이 시어머니와 똑같은 얼굴로 땅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니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대라는 것, 그 마지막 한 가닥이 끊어진 것이었습니다. 류시마님은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한술 더 떴습니다. 팔짱을 끼고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잘못 들인 며느리였어. 집안의 도움은커녕 짐이야. 그 말에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기 어머니의 말에 동의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태준은 사마서를 집어 나니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며 도장을 찍으라고 재촉했습니다. 서류를 건네는 태준의 손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태준이 나니의 눈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가진 거라곤 그 떡방앗간 터밖에 없잖아. 그것마저 놓으면 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 말이 나니의 가슴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이 남편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의 전부였습니다. 6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시댁 친척 한 명이 나니에게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아씨, 착하게 도장만 찍으면 쫓겨나는 일은 없을 수도 있어. 위로하는 듯 보였지만 독을 품은 말이었습니다. 땅을 포기하면 봐줄 수도 있다는 거짓 회유였습니다. 나니는 그 이중적인 친절을 단번에 꿰뚫어 보며 입술을 더 단단히 깨물었습니다. 태준이 마지막 통보를 내렸습니다. 오늘
잔치가 끝나기 전에 도장 안 찍으면 이 집에서 네 자리는 없어. 시아버지의 회갑날 아내에게 잔치가 파하기 전까지의 최후 통첩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나니의 손안에는 사마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나니의 손끝에 집중되었습니다. 도장을 찍느냐 마느냐. 잔치집 안의 모든 긴장이 그 한 점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나니는 한동안 사마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떨리는 손끝, 종이 위에 적힌 차가운 글자들,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마루의 미역국 웅덩이. 그 웅덩이 속에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져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가슴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그 터 위에서 사람들한테 따뜻한 거 건네줘라. 나니는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마서를 조용히 마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주 천천히. 그것은 거부였습니다. 소리 한번 지르지 않은, 하지만 이 잔칫집에서 나니가 보여준 가장 강한 행동이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노로 눈이 충혈되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끝까지 이럴 거야. 태준의 고함이 사랑채에 울렸습니다. 나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등 뒤에서 어머니의 삼배수건을 가슴 앞으로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그런 채라, 그리고 잔치집 마당 한켠에서 이 모든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던 하객 한 명이 조용히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대문 밖에서 하인 하나를 불러 세우더니 급히 귀갯말을 전했습니다. 어서 김대방 댁으로 파발을 보내라. 나니 선생님을 찾았다고. 이 한마디의 전갈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태준의 고함이 채 가라앉기도 전이었습니다. 잔치집 밖에서 평소와는 전혀 다른 묵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 발굽 소리였습니다. 한 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필의 말이 동시에 달려오는 소리였고 그 뒤를 이어 쌓인겨 바퀴가 돌 위를 구르는 소리가 대문 앞까지 밀려왔습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돌렸고 시댁 식구들도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니를 향해 고함을 지르던 태준의 목소리도 멈췄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대문 밖에서부터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관복 차림의 나졸렛이 일사불란하게 들어섰습니다. 검은 도포 차림의 장정들이 사랑채 입고 양쪽에 도열하더니 하객들을 단호하게 양옆으로 안내하며 마루까지 이어지는 길을 열었습니다. 불과 몇 순 만에 잔치집 전체가 삼엄한 호위 아래 놓였습니다. 장터 상인 할머니 한 분이 나졸의 어깨 너머로 밖을 내다보다가 옆 사람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저거 한양에서 내려온 교자 아니에요? 도대체 누가 오는 거래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장터 근처의 잔칫집에 저 정도 호위가 들어올 만한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나졸들이 도열을 마친 뒤 수석비자가 사랑채 안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길을 비켰습니다. 그 순간 모든 시선이 대문 한 점에 고정되었습니다. 흰 비단 치마 저고리에 은장도를 찬 한 노파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걸음이 느렸지만 한 발 한 발에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허리가 약간 굽어 있었고 얼굴은 유독 여위어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으며 지팡이를 짚은 손에는 핏줄이 비칠 만큼 마른 기운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두 눈만은 달랐습니다. 강철처럼 단단하고 서늘한 눈빛이 그 여윈 얼굴과 묘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팔도에 이름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대방 김씨 종갓집의 큰 마님이었습니다. 김씨 종가는 대대로 전국 약재를 총괄하는 종상의 수장 가문으로 조정의 내의원에까지 약재를 공급하는 거대한 세력이었습니다. 잔칫집 안에 순간적인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하객 중 몇몇은 어디선가 들어본 그 이름을 떠올리고 입을 틀어막았고 모르는 사람들조차
이 노파가 뿜어내는 존재감에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뺐습니다. 미역국 냄새와 시댁의 고함으로 가득했던 잔칫집이 단 한 사람의 등장으로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류씨마님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기고만장하던 표정이 순식간에 계산적인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급히 머리를 매만지며 김씨 큰마님을 향해 종종 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 큰마님, 이렇게 직접 와주시다니 정말 영광이옵니다. 저희 아들이 약방을 하고 있어서 큰마님 조남은 늘 들어왔는데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사옵니다. 두 손을 모으며 폼 있는 목소리를 꾸며냈지만 탐욕과 아부가 투명하게 비쳐 보였습니다. 태준도 아내에게 사마서를 들이밀던 것은 까맣게 잊은 채 어머니 뒤에 섰습니다. 큰마님, 어쩐 일로 이런 곳까지 오셨습니까? 저희 약방 관련 일이시라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굴함과 기회를 동시에 움켜쥐려는 계산이 태준의 목소리에 고스란히 묻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김씨 큰마님은 그 두 사람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류씨마님이 내민 손도 태준이 건넨 인사도 큰마님의 시선 끝에 닿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아무도 없다는 듯 마님의 옆을 차갑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지나간 것처럼 가볍게, 그러나 그 가벼움 속에 실린 무게는 짓눌릴 만큼 무거웠습니다. 류씨마님의 내밀었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고 미소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태준도 허리를 숙인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김씨 큰마님은 잔칫집 한가운데를 관통하여 걸어갔습니다. 지팡이 끝이 마루를 찍는 소리만이 조용해진 공간 안에서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하객들 사이를 지나고 술상 향 사이를 지나고 미역국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공기를 가르며 그 발걸음이 마침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미역국에 젖은 저고리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는 난이 바로 그녀의 앞이었습니다. 류씨 마님 앞도 아니고 태준 앞도 아니고 그 어떤 시댁 식구 앞도 아닌 오직 난이 앞에서만 김씨 큰마님의 걸음이 멈춘 것이었습니다. 난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역국이 마르면서 달라붙은 머리카락 사이로 두 눈이 드러났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벌어지려다 다시 다물어졌고 손가락 끝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큰마님도 난이를 내려다보며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올라오는 미역국 냄새, 볼 위의 눈물 자국, 턱 끝에서 떨어지는 국물 방울까지. 큰마님의 눈은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담아냈습니다. 큰마님의 턱이 떨리더니 지팡이를 쥔 손이 단단하게 힘을 주었습니다. 마른 손등 위로 핏줄이 도드라질 만큼이었습니다. 그 분노가 난이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시선이 잠깐 류씨 마님 쪽으로 스친 뒤 다시 난이에게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뒤쪽으로 밀려난 류씨 마님이 태준의 팔을 세게 움켜잡았습니다. 손톱이 파고들 만큼 강했지만 태준은 아프다는 말조차 못했습니다. 마님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떨리며 흘러나왔습니다. 저 어른이 왜 난이한테 가는 거야? 대체 우리 며느리를 어떻게 아시는 건데? 태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장터 떡방앗간을 거들던 여자라는 것뿐이었습니다. 그제야 태준의 시선이 마루 위의 사마서로 향했습니다. 팔도 최고의 종상 어른 앞에서 아내에게 이혼을 강요한 흔적이 떡하니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급히 손을 뻗었지만 나졸 두 명이 이미 태준과 마루 사이를 막아선 뒤였습니다. 김씨, 큰마님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석 비자가 다급하게 한 걸음 다가서며 큰마님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마님, 안 됩니다. 보는 눈이 많은데 채통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나 큰마님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손짓 하나로 비자를 물리쳤습니다. 그 손짓은 조용했지만
절대적이었습니다. 감히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잔칫집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한꺼번에 커졌습니다. 팔도 약재를 총괄하는 종상 가문의 큰마님이 미역국에 젖어 쓰레기 취급을 당하던 여자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한쪽 무릎이 먼저 차가운 마루 바닥에 닿았고 이어서 다른 쪽 무릎도 내려앉았습니다. 흰 비단 치마의 무릎 부분이 미역국 웅덩이 위에 닿아 갈색으로 물들었지만 큰마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가 잔칫집 안을 울렸습니다. 나니 선생님, 아니, 우리 가문의 은인이십니다. 잔칫집이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고 류시마님의 입이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두 눈을 크게 뜬 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팔도 최고의 종상 어른이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이었는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자신들이 방금까지 미역국을 끼얹고 사마서를 들이밀었던 바로 그 여자라는 것이 이 장면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김씨 큰마님은 무릎을 꿇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윈 광대뼈 위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지난 6년의 무게가 고스란히 실려 있었습니다. 이 늙은 년이 6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생사를 여러 번 오갔지요. 겨우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손녀를 살려준 그 의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큰마님의 목소리가 잔칫집 안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하객들은 숨도 쉬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 종가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수소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름도 바꾸고 흔적도 지우고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뒤였습니다. 몇 달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찾아낸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십니다. 큰마님의 시선이 나니의 저고리 위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아직도 마르지 않은 미역국 자국, 비린내, 머리카락에 들러붙은 미역가닥, 큰마님의 지팡이를 쥔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큰마님은 떨리는 숨을 겨우 누르고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년 전 큰 장마에 산이 무너져 내려 마을 하나가 통째로 묻힌 참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아이가 파헤쳐져 나왔는데 온몸에 열이 끓고 오장이 엉켜 숨이 거의 끊어진 지경이었습니다. 의원이란 의원은 전부 손을 저었습니다. 가망이 없다고. 그런데 나니 선생님 한 분만이 달려들었습니다. 자신의 약초 주머니를, 자신의 인생 전부를 걸고 약을 지은 것입니다. 큰마님은 품 안에서 낡은 약초 주머니 하나를 꺼내어 두 손으로 받쳐 들었습니다. 세월에 바랜 천 위에 작은 매듭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나니가 6년 전 환자의 머리맡에 두고 온 바로 그 주머니였습니다. 이 매듭 문양을 실마리로 수소문하고 또 수소문하여 마침내 나니 선생님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큰마님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였겠습니까? 제 손녀입니다. 우리 종가의 유일한 핏줄, 제 외손녀였습니다. 잔칫집 안에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객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입을 틀어막았고 시댁 친척들은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류시마님의 무릎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고 태주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금마님은 지팡이를 마루에 탁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이야기 듣지 않았으면 제 손녀는 죽었고 우리 가문은 대가 끊겼고 종상의 모든 것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나니 선생님이 그날 약을 짓지 않았으면
지금의 김씨 종가는 없습니다. 그러나 큰마님의 얼굴에 서려 있는 감정은 감사만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깊은 죄책감과 분노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큰마님은 이를 악물듯 다음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은 살렸습니다. 제 손녀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약방을 관장하던 자가 허가 없이 약을 지었다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자기 약방의 관리 허물이 드러날까봐 겁을 먹은 것이지요. 게다가 살린 아이가 김씨 종가의 핏줄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종상 전체가 흔들리고 후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빌미로 삼았습니다. 큰마님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분노가 배어나왔습니다. 그자가 난이 선생님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입을 열면 그 아이의 앞날이 무너진다. 네가 말하는 순간 그 아이의 후계 자격이 사라진다. 이렇게 협박한 것입니다. 잔치집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큰마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떨어질 때마다 하객들의 표정이 충격에서 분노로, 분노에서 비통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난이 선생님은 자기가 살린 아이의 앞날이 자기 해명 때문에 망가지는 것을 참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제멋대로 약을 지었다는 거짓 누명을, 약재 취급 금지라는 부당한 처분을 전부 혼자 짊어지고 의원 세계에서 스스로 사라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변명 한마디 하지 않고 큰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팔도의 약재를 좌지우지하는 종상 어른의 볼 위로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광경을 잔치집 안의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빛나던 인생이 무너지는 동안 이 늙은 것은 병상에 누워 당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 가문을 보존해 주신 은인께 올리는 속죄입니다. 큰마님은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마가 거의 마루에 닿을 만큼이었습니다. 그 순간 류씨마님과 태준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은 창백함을 넘어 잿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6년 동안 떡방앗간이나 거들던 여자라고 무시하고 짓밟았던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태준의 머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류씨마님은 더 심했습니다. 방금 전 미역국을 끼얹으며 떡장수 딸이라 조롱했던 대상이 팔도 최대 종상 가문의 존속과 후계를 단독으로 결정지었던 인물이라는 사실은 마님이 평생 쌓아올린 오만의 탑을 뿌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마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큰마님은 무릎을 꿇은 자세에서 조심스럽게 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역국에 젖어 차갑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큰마님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더 이상 숨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가 난이의 6년 어둠 속에 처음으로 빛을 비추는 순간이었습니다. 난이의 눈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6년 동안 이를 악물고 한 번도 소리내어 울지 못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 난이의 온몸을 흔들었습니다. 미역국에 젖은 저고리 위로 뜨거운 눈물이 줄줄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단정한 연두색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은 젊은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 발 한 발 마루를 정확하게 디디며 걸어 들어오는 걸음걸이에는 젊은 나이답지 않은 묵직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김씨 큰마님의 외손녀이자 종상의 유일한 후계자, 그리고 6년 전 난이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살려낸 바로 그 아이, 이제 20살이 된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다만 잔칫집 안을 훑는 시선이 난이에게 닿는 순간 단단했던 눈가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역국에 젖어 축 늘어진 저고리, 비린내가 배어있는 머리카락, 울다 지쳐 부어오른 눈 아래의 붉은 자국,
서연은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눈에 담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이 지금 이 꼴로 서 있다는 사실이 서연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를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난이 앞에 멈춰섰습니다. 큰마님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자세였고 손녀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할머니 옆에 서서 난이를 올려다본 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를 대하듯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바닥까지 닿는 절이었습니다. 서연이 허리를 숙인 채 고개를 들어 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떨림을 억누르려 했지만 첫마디에서부터 감정이 새어나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살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두 발로 서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잔치집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두르고 있던 명주 겉보선을 조용히 풀었습니다. 그리고 난이의 축 늘어진 어깨 위에 천천히 걸쳐 주었습니다. 보드라운 천의 온기가 미역국에 젖어 차갑게 식은 난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류씨 마님에게 닿자 마님은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서연의 시선에는 분노라는 말로는 부족한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난이에 젖은 저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미역국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앞날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이 미역국에 젖은 채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서연의 가슴 속에서 서늘한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서연이 잔치집 전체가 들을 수 있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 자리에서 선생님께 한 짓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습니다. 조용했지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 꽂히는 목소리였습니다. 흥분도 과장도 없이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확신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은 나졸에게 짧은 눈짓을 보냈고 그 신호 하나로 나졸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잔칫집의 앞문, 뒷문, 옆문까지 모든 출입구가 순식간에 차단되었습니다. 류씨 마님이 뒤늦게 뒷문 쪽으로 몸을 돌렸지만 나졸 2명이 이미 그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나졸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에 마님의 발걸음이 얼어붙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며느리에게 미역국을 끼얹던 그 여자가 이제는 자신이 갇힌 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급히 마루 위에 사마서를 집으려 손을 뻗었지만 나졸이 한 발 앞서 가로막았습니다. 사마서는 미역국에 젖은 채 마루 위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잔칫집의 권력 구도는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난이를 짓밟던 시어머니와 남편은 나졸들에게 둘러싸여 어디로도 갈 수 없었고 미역국에 젖어 가장 비참한 자리에 섰던 난이의 곁에는 종상 가문의 큰마님이 무릎을 꿇고 후계자가 겉옷을 걸쳐주고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은인을 매장시킨 모든 것에 대한 완벽한 반격의 첫걸음. 그 칼날은 할머니가 병상에 누워있던 오랜 세월 동안 이미 서연의 손 안에서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파하고 며칠이 지난 뒤였습니다. 고을 관아 앞마당에는 아침부터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사또가 특별히 공개 심리를 허락한 것은 이 사안의 무게가 한 고을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관아뜰 안팎으로 수백 명의 백성이 빼곡하게 자리를 잡았고 뒤쪽 담장 너머에까지 사람들이 매달려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동헌마루 위에는 사또가 정좌해 있었고 그 앞들에 김씨, 큰마님, 서연, 그리고 하얀 저고리 차림의 난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잔칫집에서 미역국에 젖은 채 고개를 숙이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 만큼 나니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곱게 편 어깨, 정면을 똑바로 바라보는 눈빛. 그 안에는 미역국 냄새도 눈물 자국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6년간 침묵 속에 가라앉아 있던 냉철한 의원으로서의 날카로움이 조용히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사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잔칫집에서 보여주었던 서늘한 분노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 분노가 감정이 아닌 칼날처럼 정제된 형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사또를 향해 읍을 올린 뒤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는 내용은 6년 전 한 사람의 인생을 모략으로 파괴한 사건의 전모입니다. 관련자의 이름을 하나하나 밝히겠습니다. 관아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잠시도 멈추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당시 나니가 몸담고 있던 약방의 이름이 나오자 사람들의 귀가 일제히 쫑긋 세워졌습니다. 서연은 그 약방의 원장이 나니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과정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증거로 내놓은 것은 당시 약방 내부에서 오간 서신 묶음과 류시마님이 그 원장 측과 수차례 접촉한 정황이 담긴 기록이었습니다. 서연의 입에서 6년 전 벌어진 일의 전모가 풀려나왔습니다. 당시 원장은 허가 없이 약을 지은 것이 밖에 알려지면 약방의 관리 허물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고, 살린 아이가 김씨 종가의 핏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종상 전체가 흔들릴 것을 빌미로 사람을 살린 의원에게 침묵을 강요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나니는 제멋대로 약을 지었다는 조작된 누명을 뒤집어쓰고 약재 취급 금지 처분을 받아들인 채 의원 세계에서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모략의 이면에 시댁 가문이 간접적으로 공모했던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류시마님이 원장 측과 주고받은 서신, 약재 금지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은자 거래 내역이 사또 앞에 펼쳐졌습니다. 뜰 안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고 뒤쪽에 서 있던 백성들이 앞으로 밀려들며 목을 빼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서연이 어깨를 곧게 세운 채 사또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에는 단 한 줌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선생님을 매장시킨 자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관의 심판 아래 세우겠습니다. 관련자 전원에 대한 고발장은 이미 관찰사 어른께 접수되었습니다. 관아들의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의 선언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수년간 준비한 절차의 최종 통보라는 것을 사또도 직감했습니다. 서연은 할머니가 병상에 누워있던 세월 동안 독자적으로 증거를 추적해왔으며 나니의 소재가 확인된 시점에는 이미 상당 부분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서연이 물러서고 뜰 안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나니가 자리에서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미역국에 젖은 저고리 대신 하얀 저고리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삼배 수건만 움켜쥐던 모습 대신 수백 명의 백성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선 나니의 눈빛에는 6년간 봉인해 두었던 의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선명하게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나니가 사또 앞에 서자 서연이 준비해둔 진료 기록과 약재 처방 기록이 펼쳐졌습니다. 나니가 직접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나니는 남편 태준이 과거 행한 처방 중 3건의 중대한 오진 사례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조목조목 짚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환자의 증세를 잘못 읽어 엉뚱한 약재를 처방함으로써 병세를 악화시킨 과정을 진료 기록으로 증명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급한 환자의 처치 시기를 놓쳐 환자가 평생 후유증을 안게 된 경위를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밝혀냈습니다. 세 번째 사례까지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나니의 목소리는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차분함이
내용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설명을 마친 난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관아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난이는 여전히 차분하지만 6년간 삼켜왔던 무언가가 한 겹 묻어나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떡방앗간이나 거두는 여자라 불렀습니다. 관아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능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록이 말해줍니다. 그 한마디가 뜰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분노도 원한도 아닌 오직 사실만으로 구성된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의 칼날이었습니다. 나니의 발언은 단순한 폭로가 아니었습니다. 6년간 침묵을 강요당했던 의원이 자신의 실력 하나로 남편이 쌓아올린 가짜 권위를 정면에서 해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 나니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써내려가는 사람으로 비로소 우뚝 선 것이었습니다. 김씨 큰마님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병환의 흔적이 남아있는 얼굴에 깊은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큰마님은 사또를 향해 읍을 올리며 또렷하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김씨 종가는 나니 선생님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겠습니다. 조정에서 재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종가는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관아뜰에 모인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나니의 이름에 6년간 씌워져 있던 제멋대로 약을 지었다는 모든 누명이 조작된 거짓이었음이 이 순간 온 고을 앞에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고을 옥사의 작은 방에서 태주는 벽에 기대앉은 채 밖에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오진 기록이 온 고을 앞에 공개되고 있다는 것을 떡방앗간이나 거두는 여자라 불렀던 아내가 냉철한 의원의 얼굴로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하나 증명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태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관아 공개 심리가 끝나고 며칠이 지나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동원하는 방청하는 백성들로 빈자리가 단 하나도 없을 만큼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죄인석에 나란히 꿇어앉아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류씨 마님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잔칫집에서 며느리에게 미역국을 끼얹으며 콧방귀를 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인석에 꿇어앉아 있는 마님의 얼굴에는 그때의 기세가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잔치에서의 폭행 죄목과 약방 비리, 가담 죄목, 이 두 가지가 마님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태준이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난이를 모함한 비리에 가담한 죄목과 유산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 죄목으로 나란히 죄인석에 선 남편. 태준의 얼굴은 옥사에서 보낸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사또는 서연 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전모를 하나하나 심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사또가 증인을 불러 잔칫집에서 벌어진 일을 직접 증언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온 상인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류시마님이 뜨거운 미역국 뚝배기를 들어올려 나니의 머리 위로 쏟아붓던 장면을 하나하나 진술했습니다. 저고리가 갈색으로 젖어가던 모습, 그 와중에도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등 뒤에 삼배 수건만 끌어안던 나니의 모습. 그 증언이 동헌안을 채우는 순간 방청석 곳곳에서 탄식과 분노가 뒤섞인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 백성은 입을 손으로 가린 채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죄인석에서 태준이 몸을 일으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니야,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내가 잘못했어. 사또가 즉시 정숙을 명했습니다.
포졸이 태준을 제지하여 다시 자리에 앉혔습니다. 태준의 외침이 동원에 메아리치는 동안 증인석에 앉아있던 난이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있는 죄인석 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난이의 시선은 오직 정면만을 향하고 있었고 그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난이가 증인석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6년 전 약을 짓던 경위부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큰 장마에 산이 무너져 실려온 아이, 모든 의원이 포기한 상황, 그리고 자신이 왜 약을 지었는지. 난이의 목소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고 정확한 어조로 마치 진료 기록을 읽어내려가듯 사실만을 전달했습니다. 난이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동헌이 고요해졌습니다. 난이는 지금까지와 같은 차분한 어조이면서도 그 안에 6년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살린 아이의 앞날이 제 해명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6년 동안 동헌 안이 완전히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가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난이의 진술은 어떤 과장도 호소도 없이 오직 사실만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바로 그 담담함이 동원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가슴을 가장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난이의 진술이 끝난 뒤 사또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또는 죄인석을 향해 무거운 시선을 보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죄인들의 행위는 한 의원의 생을 조직적으로 파괴한 것이다. 본관은 이 사안의 중대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엄중히 다스리겠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죄인석에서 류씨 마님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마님은 바닥으로 주저앉았고 포졸이 급히 달려와 부축해 겨우 자리에 다시 앉혔습니다. 며칠 전 잔치집에서 미역국 뚝배기를 들어올리며 콧방귀를 뀌던 그 여자가 지금은 다리에 힘조차 들어가지 않는 채 포졸에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사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류씨 마님과 태준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태준의 약제 취급 행위 또한 영구히 금지되었습니다. 판결이 끝나는 순간 방청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고 사또의 정숙 명령에 곧 멈추었지만 그 짧은 박수 속에는 6년간의 불의에 대한 응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할을 나서는 난이를 향해 밖에 모여있던 백성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중년, 안악이 두 손을 모은 채 난이를 향해 외쳤습니다. 힘내시오. 아씨는 아무 잘못 없어. 그 목소리를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박수와 응원이 쏟아졌습니다. 난이는 관아 돌계단 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잔칫집에서 미역국에 젖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여자가 지금 수백 명의 백성 앞에서 곧게 서 있었습니다. 난이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관아 건물 안쪽에서 서연이 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재판 내내 방청석 맨 앞줄에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난이 앞에 서서 담담하면서도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절반입니다. 나머지는 선생님이 다시 약초를 잡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난이는 서연의 눈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재판이 끝난 바로 다음 날부터 시댁 가문의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천천히가 아니라 마치 둑이 터진 것처럼 한꺼번에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약재 공급상들이었습니다. 재판을 통해 시댁 약방의 비리가 온 고을에 알려진 직후 약재를 납품하던 상인들이 일제히 거래를 끊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 곳이 빠지자 연쇄적으로 다른 곳들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리 약방이라는 낙인이 찍힌 시댁 약방을 기피하는 움직임이 퍼져나갔고 찾아오는 사람이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텅 빈 약방, 불이 꺼진 진료실, 먼지만 쌓여가는 약재 선반.
30년 넘게 운영해오던 시댁의 약방은 비리조사와 신뢰 붕괴라는 이중의 타격 앞에서 사실상 운영 불능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시댁 약방은 결국 관의 명으로 폐업 조치를 받았습니다. 약방 대문에 관인이 찍힌 봉인 딱지가 붙는 날, 한때 이 문의 주인이라며 위풍당당하게 드나들던 사람들의 이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관의 조사는 약방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댁 가문이 소유하고 있던 전답과 재산을 추적한 결과 상당 부분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나씩, 그리고 점점 빠르게 압류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와집, 전답, 곡간의 곡식까지 시댁 가문에게 남은 것은 하나씩 사라져갔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파멸은 김씨 종가가 일방적으로 찍어 눌러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시댁 가문이 스스로 쌓아올린 부정과 비리의 탑이 관의 조사라는 빛 아래 드러나면서 자기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자멸이었습니다. 냉혹한 인과응보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옥사 면회에서 태주는 찾아온 시댁 친척에게서 약방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친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태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두 손만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태준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한 줄기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후회의 눈물인지 자기 연민의 눈물인지는 태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시댁 식구들이 그토록 탐내며 미역국까지 끼얹어가며 빼앗으려 했던 어머니의 떡방앗간 터는 사또의 판결을 통해 난이의 정당한 소유임이 완벽하게 재확인되어 보존되었습니다. 시댁의 모든 재산이 압류되고 약방이 문을 닫는 와중에도 어머니가 남긴 그 작은 터만큼은 단 한 밀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관이 지켜주었고 진실이 지켜주었습니다. 난이는 어머니의 떡방앗간 터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방앗간은 이미 오래전에 문을 닫은 상태였지만 낡은 간판의 글씨는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의 바람이 난이의 머리카락을 스쳐 지나갔고 어디선가 장터 특유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습니다. 난이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림없이 또렷했습니다. 엄마, 지켰어요. 엄마가 지키라고 했잖아요. 난이가 지켰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잔칫집에서 미역국에 섞여 흘러내리던 그때의 눈물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뜨겁고 가볍고 마침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의 무게는 파멸에서 복원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천천히 옮겨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보고 계셨습니다. 시댁 약방에 봉인 딱지가 붙고 열흘이 지난 어느 오후 김씨 종가 법률 담당에게 관찰사의 공식 통첩이 도착했습니다. 난이의 약재 취급 금지 처분은 조작된 사유에 근거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즉시 해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한 줄의 문장이 6년간 멈춰있던 난이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난이는 마루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6년이라는 무게가 가슴 위로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초 주머니를 빼앗기던 그날 밤, 텅 빈 약방에서 혼자 주머니 끈을 조이며 삼킨 울음소리가 귀에 울렸고 장터에서 어머니 옆에 앉아 맷돌을 돌리며 흘렸던 눈물의 짠맛이 혀끝에 번졌습니다.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와 난이의 두 눈에서 뜨거운 물방울이 쉬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난이 앞에 무릎을 낮추었습니다. 그녀의 눈도 붉게 물들어 있었지만
입가에는 흔들림 없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선생님, 6년을 기다리셨잖아요. 이제 진짜 돌아가시는 겁니다. 낮고 따뜻한 목소리였지만 마지막 음절이 미세하게 갈라졌습니다. 서연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약초 주머니였습니다. 잔칫집에서 김씨 큰마님이 보여주었던 바로 그 주머니. 세월의 바랜 천 위에 할미의 매듭 문양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것입니다. 6년 동안 제가 대신 지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난이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을 펼치자 말린 약초 12가지가 작은 칸마다 가지런히 담겨 있었습니다. 난이의 손가락이 약초 하나하나를 천천히 쓸어 내려갔습니다. 할미가 건네주던 그날의 무게가, 어머니가 수건을 접어주던 그 온기가 손끝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난이는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작은 움직임 안에 감사와 결의와 두려움이 한데 엉켜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재 취급 허가가 돌아왔다고 해서 곧바로 약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6년의 공백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의술은 멈추지 않고 발전해왔고 무엇보다 난이의 손이 문제였습니다. 허가 해제 이틀 뒤 난이는 김씨 종가가 마련한 약방에 처음 발을 들였습니다. 하얀 저고리를 6년 만에 다시 입고 약방 문 앞에 서는 순간 천근의 무게가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난이는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 약초 주머니를 펼쳤습니다. 약초를 집어든 순간이었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6년 전 죽어가는 아이의 곁에서 실수 없이 약을 지었던 바로 그 손이 약초 하나를 잡는 것만으로 진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난이는 약초를 내려놓고 자신의 손바닥을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이 손으로 정말 다시 사람의 맥을 짚을 수 있을까? 6년이라는 시간이 기술만 녹슬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까지 갉아먹었다는 사실을 난이는 그제야 마주했습니다. 그날부터 석 달간의 집중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도착하여 밤이 깊어서야 돌아가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약재를 감별하고 처방을 짤 때마다 손끝의 떨림이 결과를 흔들었고 난이는 이를 악물며 다시 약초를 집어들었습니다. 새벽 숙소에서 이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우는 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약방문을 열었습니다. 6년 전 모두가 포기한 자리에서 홀로 약을 지었던 사람이 이 떨림 앞에서 무릎 꿇을 수는 없었습니다. 수백 번씩 반복한 훈련이 손의 기억을 조금씩 되살렸습니다. 떨림의 폭이 줄어들고 정밀도가 올라갔습니다. 얼어붙은 땅 아래에서 싹이 돋듯 잠들어 있던 감각이 한 겹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수련 8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중증 처방 연습을 마친 뒤 난이는 두 손을 펼쳐 바라보았습니다. 떨림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약초를 쥔 손가락은 6년 전보다 더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돌아왔어요. 엄마, 나 돌아왔어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였지만 텅 빈 방 안에서 그 한마디는 어떤 선언보다 무겁게 울렸습니다. 복귀 첫 진료는 김씨 종가 약방에서 진행되는 중증 환자의 처방이었습니다. 진료 당일 아침 약방 앞에 선 난이의 눈빛에는 6년 전과 다른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천재라 불리며 거칠 것 없던 그때의 눈이 아니라 바닥을 찍고 기어 올라온 사람만이 품을 수 있는 묵직한 단단함이었습니다. 약방 문이 열리고 난이가 들어서자 보조 약재사들 전원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처방은 4시즌 동안 이어졌습니다. 난이의 손끝에서는
한 번의 떨림도, 한 번의 망설임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석 달간 반복한 훈련이 손에 새겨져 있었고 6년 전의 감각은 녹슨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마지막 처방을 마치고 환자의 맥이 안정되자 약방 안에 짧은 정적이 내려앉았고 그 정적을 깨뜨린 것은 보조 약제사들의 박수였습니다. 약방 밖에서 내 시진을 기다리던 서연은 성공 소식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살렸던 바로 그 손이 오늘 또 한 사람의 맥을 되살렸다는 사실이 말로는 담을 수 없는 무게로 가슴을 채워왔습니다. 약방에서 나온 난이를 맞이한 것은 예상치 못한 풍경이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젊은 의원들과 약제사들이 줄지어 서서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 젊은 약제사가 눈시울을 붉히며 난이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의 처방 기록으로 공부했습니다. 오늘 직접 뵐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속에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난이는 미소를 짓지 못하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웃으면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식은 장터를 타고 고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6년 전 사라졌던 명의가 돌아왔다고. 김씨 큰마님은 종가 사랑방에서 소식을 전해 듣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서연이를 살렸소. 그리고 오늘 또 한 사람을 살렸소. 낮고 깊은 목소리에 담긴 감사와 자부심이 조용한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난이를 모함했던 옛 약방 출신들은 고을 방방곡곡에 퍼진 소식 앞에 고개를 숙이고 6년 전의 방관을 사죄했습니다. 떡방앗간이나 거두는 여자라는 말은 그 말을 뱉은 사람의 무지만을 증명하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난이는 김씨 약방을 통해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을 위한 무상진료의 첫 번째 약방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장터에서 이웃에게 떡을 건네던 바로 그 마음을 난이는 약방에서 약으로 이어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난이의 진료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약방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온 난이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담담한 말투였지만 차를 건네는 손끝에 깊은 신뢰가 실려 있었습니다. 난이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번져왔습니다. 잔칫집에서 미역국에 젖어 얼어붙던 바로 그 손이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온기와 누군가의 진심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복귀 이후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장터 끝자락 낡은 떡방앗간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 하얀 외벽의 약방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처마 아래 걸린 간판에는 난이 어머니의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시댁이 미역국을 끼얹어가며 빼앗으려 했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개원식 날 아침, 약방 앞마당에는 수백 명의 축하객이 모여들었습니다. 의원 세계에 이름난 사람들, 난이의 약으로 새 삶을 얻은 환자와 가족들, 그리고 장터에서 어머니와 이웃으로 지내며 떡을 나눠 먹던 동네 어르신들까지 한자리에 모인 풍경은 난이가 걸어온 길의 모든 장면을 한꺼번에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난이는 개원식이 시작되기 전 혼자서 약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쪽 벽에는 작은 선반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쓰던 물건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해진 낡은 떡시루, 올이 풀리고 군데군데 꿰맨 자국이 있는 삼배수건, 그리고 구겨진 종이 위에 어머니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힌 떡 빚는 법이 부드러운 빛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난이는 선반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코끝에 어머니가 새벽마다 빚던 떡의 구수한 냄새가 어렴풋이 스쳐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난이는 수건의 손끝을 가만히 대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여기야. 엄마가 사람들한테 따뜻한 거 건네주던 바로 그 자리야. 나 약속 지켰어.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또렷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난이는 닦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종이 한 구석에 적혀있던 문장이 흐릿한 글씨 사이로 보였습니다. 난이가 좋아하는 콩떡 꼭 따뜻할 때 먹여야 함.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난이의 가슴 안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라 입술을 꽉 깨물어야 했습니다. 개원식이 시작되자 난이는 마당 앞에 서서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저고리 위에 깨끗한 겉옷을 걸친 모습은 잔칫집에서 미역국에 젖은 저고리를 입고 고개를 숙이던 그때의 난이와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난이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미역국에 젖은 저고리를 입고 잔칫집 마루에서 고개를 숙이던 날,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남겨주신 이 터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난이의 목소리는 처음에 조금 떨렸지만 한 문장 한 문장 이어갈수록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의 희생양도 아닌 난이 자신으로 살겠습니다. 마지막 말이 끝나자 마당에서 박수가 터져나왔고 그 박수는 오래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터 어르신 한 분이 앞줄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씨 큰마님은 난이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문을 살린 영원한 은인 난이 선생님, 김씨 종가는 이 약방이 문을 여는 한 영원히 함께하겠습니다. 큰마님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마당에 퍼져나가자 다시 한번 깊은 박수가 울렸습니다. 서연은 환한 얼굴로 꽃한 다발을 들고 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걸음은 잔칫집에 처음 들어섰을 때처럼 묵직하고 단단했지만 표정은 그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분노와 비장함이 사라진 자리에 따뜻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꽃을 건네며 난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사람을 살리는 동안 저는 선생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은인에 대한 감사를 넘어 가장 어두운 시간을 함께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신뢰가 배어 있었습니다. 난이는 꽃을 받아들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치는 그 순간에는 말로 담을 수 없는 무언가가 조용히 흘렀습니다. 개원식이 끝난 뒤 마당에서는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장터에서 장사를 하던 할머니 한 분이 보자기에 떡을 가득 싸들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난이를 보자마자 두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난이야, 네 엄마가 이거 보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엄마 떡방앗간 자리에 이런 큰 약방이 생기다니. 주름진 손으로 난이의 손등을 쓸어주는 할머니의 따스한 손길에 난이는 그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새벽마다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맷돌을 돌리던 기억, 외상값을 갚지 못하는 이웃에게 어머니가 웃으며 손을 내저으며 괜찮다고 하던 그 표정이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식은 장터를 넘어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직 형기가 남아있던 태주는 옥사에서, 류시마님은 따로 수감된 곳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미역국을 끼얹고 떡장수 딸이라 조롱하며 빼앗으려 안간힘을 썼던 바로 그 터 위에 하얀 약방이 서 있다는 소식을, 태주는 소식을 듣고 천천히 눈을 감았고 류시마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들이 짓밟았던 사람의 진짜 크기를 비로소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개원 첫날부터 약방에는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미뤄왔던 환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난이는 무상진료의 첫 번째 환자를 직접 치료하며 어머니가 이웃에게 떡을 건네던 그 마음을 약으로 이어갔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나올 때마다 안쪽 선반 앞을 지나쳤고 그때마다 어머니의 수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면 난이는 속으로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한 명 살렸어요. 약방이 문을 연 지 한 달이 지나자 벽 한쪽에는 환자들이 보내온 감사의 글과 꽃이 가득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떡 시루 옆에 놓인 그 편지들은 어머니가 이웃들에게 받았던 고마움의 말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난이는 그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고 이 공간이 단순한 약방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 새로운 형태로 살아 숨쉬는 곳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매일 아침 난이는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떡방앗간 문을 열던 것처럼 난이도 새벽빛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약방에 도착하여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문 위로 어머니의 이름이 적힌 간판이 아침 햇살에 빛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난이는 매번 그 간판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역국에 젖어 어머니의 수건을 가슴에 끌어안던 손이 지금은 누군가의 맥을 짚어 생명을 되돌려주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역국으로 얼룩졌던 한 여자의 전설은 어머니의 사랑이 깃든 그 터 위에서 가장 따뜻하고 웅장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하늘은 보고 계셨으니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뿌리를 지킨 사람은 반드시 다시 피어나는 법이었습니다.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